네, 주식 투자 문제 등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오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들으신 것처럼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지지부진했던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는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입니다. 네, 자세한 소식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그리고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유정 후보자가 24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5번째 고위공직 낙마자인데 자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불법 주식 거래는 없었다. 예. 하지만 국민들의 그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그래서 고위공직을 맡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사퇴하겠다고 본인 사퇴의 변을 밝혔는데 예. 제가 볼 때는 뭐 1년 반 동안 12억의 수익을 올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불법적으로 거래를 한 수익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의혹에 대해서 일단 금융당국에서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본인의 그 재산 취득 과정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이렇게 버텼을 경우에 청와대 인사에 대한 부담감과 또 하나는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 야당이 연계해서 처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헌법재판소에 오랫동안 공백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들 또한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자진 사퇴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렇게 이전 후보자가 사퇴는 했지만 야당의 공세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제 철저한 조사까지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이 어제 금융위원회를 방문해서 이와 관련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금융당국의 조사 불가피할까요? 접수됐으니까 해야죠. 네. 뭐 그거는 국민들이 보고 있고 또 국회의원이 진정서를 낸 것이니까 어떻게든 진행을 시켜야겠죠. 그런데 금융당국에서도 이게 고민이 될 거예요. 어차피 이게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도 있고 입증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명확한 거는 이게 국민들의 정서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많은 네.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 우리가 제 주변에도 주식 가지고 득 본 사람들 개미 투자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주로 득을 봤는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작전주의 가능성이 굉장히 큰 종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미 투자자나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이나 이런 그렇죠. 것들을 느낄 예. 가능성이 크고 이런 정서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금융당국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본질적으로는 공직 후보자가 된다는 사람이 돈도 갖고 권력도 갖고 명예도 갖고 이런 사고방식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특정인이 모든 걸 다 갖고자 한다라고 하는 게다가 자격도 확실하게 검증이 되지 않은 예. 사람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반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그런 정서를 그대로 받고 있다라는 거고 그런 정서다. 물론 뭐 법적인 절차도 있지만 이런 정서들을 어떻게 무마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첫째 임무고 두 번째는 역시 검증 문제예요.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재발 방지 대책 그렇게 수없이 얘기했지만 예. 뭐 5번째 낙마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쯤은 정말 심각하게 좀 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대대적인 인사검증 시스템, 인사 시스템 쇄신이 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인사추청 실명제를 시행하라고 또 이제 촉구하고 나섰거든요. 네, 방심과 낙관. 청와대가 다소 좀 느슨해진 감은 있는 것 같아요. 예. 초반에 뭐 이낙연 총리라던가 임종석 비서실장 그리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하고 피우진 보훈처장 등 통합과 탕평의 드림팀으로 아주 인사에 호평을 받다가 예. 마지막 인선에서는 후반부 인선에 대해서는 그 여러 가지 온정주의라던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아마도 방심과 낙관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재정비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야당에서 제안했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했던 인사추천 실명제라는 것은 사실상 그 정권의 설계도를 보여주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인사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또 다른 그 인사를 둘러싼 여야 간의 그 정쟁과 정치 공세장으로 변질될 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예.
인사 추천 실명제라고 하는 그 자체의 얽매기보다는 현재 청와대에서 인사를 추천하는 인사수석실과 이를 검증하는 민정수석실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그 시스템을 정비해보는 계제로 삼아야지 너무 인사 실명제 자체에 대해서 볼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두루두 비판하고 있는 문제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큰 쟁점이 될 사안인 만큼 차제에 한번 되돌아봐서 시스템을 정비하는 건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인사실명제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거는 야당에서 요구한 게 아닙니다. 문정부가 국민들한테 약속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정당한 요구라고 볼 수가 있고 게다가 지금같이 인사가 계속 꼬이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누가 추천한 거야 도대체.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는 게 저게 검증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건 뭔가 다른 뒤에서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합리적인 판단 의심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과거의 정부에서 권위주의 정부에서 계속 했던 게 결국 탑다운 방식으로 하면 실무자들은 검증에 열을 낼 수가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권력자에게도 굉장히 그 자기 스스로가 한번 그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해요. 대외적인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네. 권력자가 인사권을 활용할 때 이런 과정을 하니까 투명한 거다라고 하고 내부적으로 확신을 갖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런 면에서 이 그 인사추천 실명제는 충분히 검토해야 말이에요. 약속한 거 지켜라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현 정부에서 약속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실용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실제로 이게 붙이면 되잖아요. 누가 추천한 거다. 예. 그래서 그 추천한 사람도 책임을 지고 공동 책임을 지는 지금 우리 인사 시스템의 문제는 결국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리 국가대표 축구팀이 네. 국민들이 불만이 많자 잔디 탓, 관중의 소리 탓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것과 마찬가지 경우예요. 네. 지금 인사 문제가 계속 꼬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당한 요구를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게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 안 했을 때는 결국 최종 책임은 대통령한테 모두 쏠릴 수밖에 없고 최종 인사 책임자니까 예. 그럼 그 부담을 한꺼번에 감당하느니 좀 지금부터 분산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차원에서도 이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이렇게 이전 후보자는 결국 낙마를 했는데 또 다른 논란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사실 역사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 네. 후보자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건국일과 정부 수립 기념일이 같은 개념인지 전혀 몰랐다. 이렇게 모른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납득할 만한 해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박 후보자 처음에 그 임명됐을 때부터 3번 놀랐어요. 첫 번째는 이분은 누가 추천한 거지 전혀 색깔이 맞지 않고 역사관이나 그 성향 자체도 맞지 않다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업무 장악력이 있을까? 새로운 신생 조직의 업무 장악력이나 힘이 있고 현장 경험이 있고 이렇게 좀 현장과 정치권 내에서 힘이 좀 있어야지 새로운 그 정부에 있어서 힘을 쓸 수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첫 번째 놀랬던 거고 두 번째는 이번에 논란이 되면서 놀란 거예요. 벤처 중소기업 하는 사람인데 왜 종교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네.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될까? 이런 부분들을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좀 놀란 부분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공학자 같은 경우에는 과학자들도 틀리게 창조론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도 창조론을 수용을 하고 그 접점을 좁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 문제가 중소벤처기업 부라고 하는 고유의 업무하고 무슨 상관이냐 말이죠. 오히려 현 정부에서 색깔이 좀 다른 거기 때문에 야권도 교란할 수 있고 보수 진영에 러브콜을 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목적 카드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논란이 되는 것, 적진을 교란하다가 내부 진영이 지금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왜 논란이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검증 이유정 그 재판관하고 또 후보자하고 전혀 다른 방향의 접근 아니에요. 원래 본분하고 맞지 않는 검증이 잣대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놀랬고 세 번째 놀란 거는 해명 과정에서예요. 네. 해명 과정에서는 좀 소신 있고 뭔가 깔끔하고 이렇게 해명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역전과 그 반전을 거듭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건 역시 우리 인사검증 시스템에 정말 큰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 청와대 측에서는 이제 뭐 업무상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또 이제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비쳤는데 아무래도 청문회, 오는 11월 청문회가 또 분수령이 되겠죠. 그렇죠. 희한하게 자유한국당이 크게 이념적인 문제에 걸려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박성진 후보자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 여당의 지지자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문제하고, 또 하나는 국민들을 설득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실제로 이승만 독재를 두둔한다든가 박정희 그 정권을 미화한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국정 철학이라든가 가치관과 맞지 않는 것 같고 다수의 국민들과 그 동떨어진 그 생각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청문회를 통해서 본인의 소신이 변했는지 아니면 소신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지층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문제인데, 지지층들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신과 견해가 다른 사람은 국정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서.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그 총리가 생각이 서로 다름에도 DJP 연합을 해서 정권 교체라는 목적을 달성했고,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도 김종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다른 사람과 힘을 합쳐서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거든요. 더 짧은 예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사퇴한 이후에 김종인 그 비상대책위원장을 영입함으로써 생각이 좀 다름에도 불구하고 당의 비상대권을 맡긴 전력이 있기 때문에 과연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정당과 그 국정을 함께 할 수 없는 것인지 문제에 대해서 이번 차제에 이걸 통해서 한번 공론화해보는, 그래서 지지자들도 한층 더 성숙된 그 대통령의 국정의 외연을 넓히기 위한 하나의 그 이 인사에 대해서도 이해와 폭을 넓히는 그런 계기로 삼는다라면 박성진 후보자가 안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국당도 지금 혼란스럽지만 국민의당도 좀 의외인 부분이 있어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박 후보자가 안철수 그 대표하고 괜히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전공도 그렇고 또 이념적 지향이나 이런 부분들도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전략적으로도 이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유정 후보자가 사퇴를 하면서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4일, 그러니까 이틀 뒤에 본회의에 표결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적격 여부에는 여전히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통과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땐 기상도는 아주 맑음인 것 같습니다. 원래 야당에서 김희수 후보자와 그 이유정 후보자를 연계하겠다고 했는데 이유정 후보자가 사퇴함에 따라 연계 족쇄가 풀렸고요. 특히 현재 김희수 후보자가 국회의원 좀 받으려면 국민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민주당이 120석이고 정의당이 6석이어서 찬성하는 그 의석수가 126석인데 최소한 24명이 동의해야 되는데 국민의당 40석 중에서 절반 이상이 동의해줘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당은 현재 자유투표 방침을 정하고 있는데 국민의당 속내는 좀 복잡한 것 같아요. 헌재 소장의 장기 공백에 대한 여론의 부담, 그리고 이유정과 김희수의 그 연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유정이고 김희수는 김희수지 왜 둘을 연계하느냐에 대한 부담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결정적으로는 김희수 헌재소장이 전북 고창으로 호남 출신입니다. 그래서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가지고 있는 국민의당이 마냥 반대만 하는 것이 당의 지지 기반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그래서 자유투표를 결정한 것 같은데, 저는 뭐 이런 국민들이 볼 때 헌재소장의 오랫동안 공백들, 그리고 본인의 소신 판단에 대해서 대법원과 달리 헌법재판소의 구성의 그 취지가 입법, 사법, 행정에서 세 사람씩을 추천해서 서로의 다양성을 보장하자는 게 헌법재판소의 취지이기 때문에 김희수 소장의 그 소신 판결 자체가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반대할 명분은 크지 않다. 따라서 저는 뭐 자유표결을 하게 된다면 아마 4일 표결에서는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는가. 만약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론을 국민의당이 온전히 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국민의당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협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거 대체적으로 동일한 내용인데 지금 호남 출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5명 낙마자 중에 호남 출신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계속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호남 출신이면 일단 오케이 이렇게 하고 가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김희수 소장 같은 경우에도 그럴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안철수 대표도 강한 야당을 얘기했지만 지지 기반 부분은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문제는 지금 결국은 이게 일반 그 헌법 재판관이 아니라 소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정치적 의미가 굉장히 크고 지난 연말 연초를 과정을 겪으면서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굉장히 강화된 건 사실입니다. 정치적인 의미에서. 그런 면에서 소장이라고 하는 지위가 갖는 무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결국은 어제 있었던 공영방송 사장 문제로 예. 야권이 대대적으로 정기국회 보이콧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오늘 회의 때 그 의원총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좀 봐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장기화되면은 이 논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기국회가 계속 딜레이되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과연 정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협치는 물 건너가고 또 정기국회 첫 번째 정기국회인데 예. 불투명해지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그 재량 있고 요령 있는 국정 운영에 기대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자 이틀 뒤죠. 본회의에서 과연 통과를 할지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바른정당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바른정당의 분위기가 많이 어수선합니다. 사실 이해운 대표가 금품 수수 의혹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당내에서조차 사퇴론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해운 거취 문제가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결정할 문제다라고 언급까지 했는데 사퇴가 불가피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해운 대표가 국회의원 시절이 아닌 후보자 시절에 받은 그 의혹이 돼 있는 금품 수수 의혹이기 때문에 아마 예. 뇌물 수수는 아닌 것 같고 정치자금법 위반 그 혐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 이외에도 오늘 아침 조간에 보면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 회장으로 그 이해운 대표가 되어 있는데 그 협회를 통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들을 경찰청에서 조사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추가적인 이런 사안이 나오기 때문에 바른정당으로서 상당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SNS 세상에서는 바른정당이 아니라 받은 정당 아니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당이라고 할 정도로 국민 여론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시비비는 검찰 조사와 법원을 통해서 판결 나겠지만 보수의 혁신, 보수의 개혁을 주장하는 바른정당으로서는 상당히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이것을 시시비비가 가릴 때까지 마냥 지켜볼 것인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주호영 전 원내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런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도 단순하게 내 무죄가 결백될 때까지 정당의 대표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수세적인 그 자세보다는 이 문제에 더 선도적으로 이해운 대표가 입장을 발표함으로써 이 이슈로부터 좀 바른정당이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게 뭐 여의도의 정치 분석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역시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정부 입장에서는 야당 대표들의 약점들을 하나씩 잡고 예. 있게 됐어요. 그래서 뭐 홍준표 대표야 뭐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지만 네. 그 부분도 뭐 신경이 안 쓸 수는 없고 이해운 대표도 지금 그 수사를 기다리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이럴 때 사법부 독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정치인이 도덕성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역시 사법기관이 얼마나 공정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다시 한번 기대를 하는 거고 명확한 건 수사나 조사에 대해서 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예. 이해운 대표의 처신 부분은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처음으로 정기국회를 맡게 됐는데 여당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야당은 송국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최대 쟁점 무엇이 될까요? 원래 정기국회의 그 주인공은 야당이죠. 그 중에서도 국정감사가 한 해의 국회에 그 소위 말해 수학을 하는 추수를 한다는 할 정도로 야당에겐 중요한데 아마도 그 입법과 예산, 국정감사 이 3대 분야에서 여야의 공격과 수비 이것들이 아주 좀 크게 맞붙을 텐데 무엇보다 입법에서는 무쟁점 법안하고 대선에서 여야가 함께 공동으로 그
법안을 공약한 게 있습니다. 예. 따라서 그 62개는 그 여야가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처리를 합의했고요. 나머지 쟁점 법안, 특히 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100대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입법과 예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동산 증세를 위한 세법 개정이라든가 검찰 개혁을 위해서 수사권 독립이라든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설립이라든가 그리고 방송법 개정, 탈원전,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에 대해서 정부 여당은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인 것 같고 네. 야당은 이에 대해서 퍼주기 포퓰리즘이라든가 하는 논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막을 예정인데 무엇보다도 내년 지방선거 전에 있는 정기국회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서로 전국의 주도권을 잡아서 이 공세를 지방선거까지 이어가기 위해서 여야가 이 정기국회가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합의를 내는 것보다는 정치전의 성격, 정치 공방의 성격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빨리 국회 시작되자마자 합의 처리하기로 한 62개 법안과 예. 그리고 합의할 수 있는 예산을 빨리 처리해 놓고 나머지 미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들 앞에 터놓고 사람 중심의 예산이라고 하는 정부 여당의 주장과 그렇지 않고 SOC라든가 기업이 일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들이 국민을 통해서 공개되어서 국민들이 무엇이 올바른 정책인지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여야 간의 정책적 차이에 대해서도 그리고 내가 낸 세금을 어디에 우선순위를 정하는지에 대해서도 국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면 뭐 저는 다소간의 정쟁이 있더라도 예. 크게 보면 이익이 되지 않겠냐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할 건 해놓고 빨리 해보자. 네, 해결해보자.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고, 예, 역시 한 말씀. 여야가 공수가 바뀌었죠. 그래서 여야는 야당은 연계를 하려고 예. 하고 여당은 분리를 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계속됐고요. 공수는 바뀌었지만 네.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현 정부에서 공약으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고 여당 입장에서 계속 적폐를 부각시키는 전략으로 나가겠죠. 문제는 국민이 바라는 거는 뭐냐는 거예요. 국민은 협치를 바라는 거죠. 예. 네. 협치가 지금 물 건너가는 분위기를 보면서 국민들이 절망할 걸 생각하면 정치권은 진짜 각성을 해야 합니다. 지금 여권 정부와 여당 같은 경우에는 조급증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빠지면 안 되는 것 같고 네. 야당은 진짜 명분 있는 견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국회 기능을 잘 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정쟁을 통해서 주도권 잡겠다. 이거는 대선을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런 과정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역시 이번 국회는 협치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여야의 지혜가 정말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그리고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